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1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좀 쉬게 됐는데 시호님 잘 계셨나요? 얼굴 보면 잘 있은 것 같지 않나요? 예, 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주 만에 만나는데도 살짝 이렇게 어그로가 끌리죠? 야, 대표님 잘 지내셨나요? 아, 예, 저는 늘 그렇습니다. 예, 늘이 골골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는 네. 이 위화감이 좀 희석됐었는데 네. 2주 만에 다시 보니까 역시 이 풍성충, 저의 적개심이 다시 오늘따라 피어오르는 위에 거예요. 머리도 좀 많이 세우셔갖고 네, 일부러 오늘 훨씬 더 풍성해 보여. 닭뼈슬처럼 좀 더 난 머리가 쓴다. 내로. 이게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 금칠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게. 뭐 어때 내 건물 내고 금칠하겠다는데. 건물이 있으면은 그렇게 될 것 같네. 내가 해보니까 건물주의 마음을 이해 못했는데 이렇게 또 역지사지 해보니 이해합니다. 야, 있는 거 하셔야죠. 예, 저는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 신간 관련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몇 강 하셨어요? 이제 2강까지 했습니다. 4번 남았구나. 예, 4번 남았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3번 남은 게 되는 거죠.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럼 1강 참석자 중에 피바다가 돼서 2강에 불참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귀에 피가 제가 나서 못 눈으로 왔다. 쓱 둘러봤는데 몇 분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피바다 프로젝트는 제가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피수영장 프로젝트. 왜냐하면 시간의 압박이 있더라고요. 이게 7시에 시작이거든 저녁. 네. 근데 사람들 그 대중교통 이용 시간도 있고 제 강의가 끝나야 정리를 하고 거기 직원분들이 집에 가세요. 와, 나 좀 홍 작가 이런 말한 거 처음 들어봐요. 홍 작가 그러니까 남 걱정해 주다니. 남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본인 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움직이는 게 본인의 신조잖아. 아, 그렇긴 한데 제가 쫓겨날 수는 없잖아. 직원분들은 뭐 그냥 일찍 가시라고 하고 거기 오신 열쇠 이제 달라 그러고. 참석자분들은 일찍 보내준다. 내가 아침에 일찍 보내주겠다. 아침에 첫 차 타고 가면 되죠. 그럼요. 아, 막차가 아니라 첫 차 그럼요. 프로젝트로. 늦게 들어가면 쓰나 일찍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시호님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피수영장 프로젝트는 피바다 프로젝트 네, 가능하다. 다시 상향 조정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연에 벙커원에서 했는데 네. 벙커원 사상 그 신청자들이 가장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성황이라고는 하는데 네. 제가 사실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제 스피노자 편을 강연하는데 저희 스피노자 특집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네. 거기 보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코나투스, 아페티투스, 쿠피디타스 개념이 있어요. 코나투스는 이제 생애 잠재적 본능 같은 거고 잠깐만. 우리 지금은 그런 자세한 거 안 하도록 해. 그래서 그런 게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렇게 표정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나를 희생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 제 자신을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명이 밝으니까 여러분 제가 탈모잖아요. 그래서 코나투스를 탈모는 전혀 해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게 나는 탈모인이고 싶지 않아까지 가면은 쿠피디타스거든요. 얘기가 끝나고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어요.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빈 강의실에 남아 있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허탈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스스로를 희생시켜가면서 이런 짓을 했나? 뭐 없는 거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야. 남들이 모르는 거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잠깐만. 어쨌든 벙커원에 그 총수도 있고 강원 씨도 있고 네. 그 강신주 씨도 있는데 거기에 그 틈새에서 홍 작가가 제일 많은 그 신청자가 이때까지. 있었다. 아니요, 총수님 빼고. 총수님은 공개 강연하시죠. 어쨌든. 근데 이게 강연 지금 벌써 몇 년째 한 거 아니에요? 벙커원 강연?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몇 년째 진행했는데 많다고 근데 이게 하니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게 경살세. 제가 봤을 때 저의 네임밸류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 벙커원 강연이 다른 사람들께 많이 잘 안 잡혔대요. 그래서 근데 벙커원 강연 들을 게 없었다 이때까지 최근에. 잠깐만 지금 나한테 몰린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게 강원 씨랑 저희 강신주 씨랑 파토님이랑은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장 많다고 하니. 근데 또 그분들 강연은 그분들은 형편없다. 그렇게 하나요?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줄 알고 내가 말할 때 강연을 많이 아까부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거에 대한 게 좀 소급이 안 되겠지. 근데 홍 작가님 이제 여기 고인물이다. 고인 그렇지. 쓰레기다. 뉴비다. 고인물이 왜 쓰레기야? 우리 다 고인물인데. 어쨌든 벙커의 고인물을 뚫고
세물로 들어갔다. 새 3급수가. 아 근데 저의 그 상급수. 두피의 모발의 밀도는 제가 파토님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파토님도 머리숱이 없으신데 적긴 하시지만 홍 작가님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옥탑방 거주자는 아닌가? 오케이 자가주택 소유는 되나? 그럼요. 오케이. 아 제가 제 위에 있는 경제 계급에 네. 모바일 경제 계급에 제가 개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뭐 쟁쟁하신 분들을 밑에 깔고 계시는. 네. 이미 뭐 그런 건 그 아이돌로 치면 2군이다. 왜 그래? 나는 1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2군들만 있어서 자기들이 1군인 줄 알았다가 진짜 1군이 오니 이렇게 어떤 그 2군 말석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치를 떨고 있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사셨구나. 지금 자기가 지금 그 강연이 꽉 찼다면서요. 그렇죠. 그걸 본인이 증명한 거예요. 지금 고척돔을 메운 거야 지금 본인은. 무슨 고척돔을 메워요? 지금 그 아이돌로 치면 고척돔을 다 메운 거야. 거의 엑소 빅뱅 수준인 거지. 네. 저는 저의 선배님이신 파토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과는 상관없이 2군이다. 존경은 하지만 좀 내가 이 얘기 괜히 했어. 자, 어쨌든 빅뉴스 시간입니다. 대선 진리교 교주인 저에게 세계 만방에 계신 신도 여러분, 헌금을 내는 새로운 방법을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세 번 대선 진리를 낭송하는 것으로 뭐 키도 클 수 있고 눈도 좋아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효험이 있겠습니다. 본인은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예? 머리가 안 나시네요. 저는 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신의 공력을 다 희생시키고 교주는 기도 안 있는 하나 거예요. 봐. 나한테 왔던 성령을 이렇게 바깥으로 쭉쭉 알았다. 뽑아서 내가 뭘요? 그 디스트리뷰션을 한다고. 알았다. 교주는 머털도 사네. 그 신도들을 위해서 머리를 희생해서 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도수를 이렇게 하는 거. 교주는 머털도 사. 그래서 머리숱이 없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난 원래 풍성족인데 당했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신도들을 위해서 머리털을 스스로 희생하면서. 어쨌든 가만히 있어. 지금 빅뉴스 하고 있잖아. 하루 3번 대선 진리 낭송 면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 팍팍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지금 아시안게임 브레이크인데 아게임 브레이크가 끝나면 다시 시즌이 시작됩니다. 뭔 시즌? 야구 시즌. 그럼 잠깐만. 그러면 야구 시즌이면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구는 가을인데 가을 야구에 하나가 나가나요? 예. 나가죠.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진짜 저 표정 봐. 자, 어쨌든 올가을에 한화 우승을 간절히 기원하는 것. 이 마음만으로 하루 3번 대선 진리 낭송을 면제되실 수 있다. 물론 다 하셔도 됩니다. 하나도 응원하고 대선 진리도 낭송하고 아니야, 나 홍 작가님이 저의 발모를 기원하고 그다음에 책도 사셔도 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에 엄청난 진짜 마음의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왜요? 아시안게임 시범 경기인 e스포츠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나라 팀이 천년의 적 중국에게 져가지고 이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올해 계속 결승전에서 자꾸 중국에게 미끄러지는데 속상하더라. 이게 오래 봐서 그런가 나도 역시 그쪽은 팬이다 보니까 혈압이 오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김정은 동지의 말이 와닿았어. 이 천년의 적 같은 놈들이. 김정은이 한 말은 이거죠.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 말이 맞더라고. 근데 롤은 원래 잘했던 데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 그 아시안 게임이 다른 경기보다 재밌더라. 그래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은원 관계가 많잖아. 나 그래서 유럽 애들이 유로 2000 볼 때 마음이 이렇겠구나 싶은 거야. 맞아. 원래 동네 싸움이 치열해요. 아니 동네끼리 예를 들어 우리 경기 아니더라도 베트남과 중국이 붙으면 야 그치. 이거 볼만한데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동남아 사람들은 동남아를 연못이라 그래요. 나라도 좀 발전을 해야 되고 축구에 대해서도 연못이라고 해요. 그 연못 식구들이라고 봐. 서로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 수준, 세계 수준, 유럽 수준을 우리는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매진을 하고 있지만 동남아 사람들이 연못 탈출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컵 무대는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그 AFC 무대예요. 동남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연못 탈출을 베트남이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그 연못 식구 9개 국가가 이제 베트남 축구 잘한다고 하는 거 이제 배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거기서 아시안게임 주최 측에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배정한 훈련 시설이 있어요. 무슨 우리나라 중학교 운동부 시설 같은 걸 주고 거기서 하라고.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좋은 거 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금이라도 너네들이 덜 좋은데 배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 발목 잡는다 이거지. 물귀신 하려고 연못으로 돌아와.
근데 뭐 사람 마음은 다 똑같구나. 이해합니다. 저 어릴 때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우리나라도 그랬거든. 우리나라 사실 진짜 그 이 아시안 안에서 경쟁만 돼도 진짜 이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금메달 따면 막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면 막 난리 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처음 이란은 백인종이잖아요,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악의적인 농담으로. 네. 그런데 당시에는 백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처음 이란과 축구로 라이벌이 됐을 때 라이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개무량한 일이었다는 서역인을 봤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이겠죠. 그랬었대요. 네. 자, 아시안 그리고 게임 재밌습니다. 아시안 게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뭐가 재밌냐면 종목이 많아요. 종목이 많아요. 실험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아시안 게임 어느 나라 사는지도 몰랐다. 그래. 일단 아시안 게임을 하는 줄 몰랐고요. 근데 TV에 계속 하니까 하나보다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한다는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제 갑자기 아시안 게임을 이제 얘기하다가 어느 나라세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고. 거기 지금 야구장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 기아 타이거즈 무등 야구장처럼 친환경 구장이더라고요. 공식 야구장이. 뭐 어쨌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합이 끝나고 나니까 시합이 끝나고 선수들이 사라지니까 그 땅굴을 파고 있던 두꺼비가 기어와가지고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더라고요. 좀 내가 이번에 e스포츠 지고 나서 올해 지금 3연속인가 거의 지고 있는데 홍 작가의 마음을 좀 깊이 이해했어요. 이거를 20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아니, 누가 20년이래? 10년이에요, 30년 넘게 했지. 10년이에요, 이 사람아. 무슨 누가 20년이래? 하나는 1999년에 우승을 한 팀이에요. 지금 18년이잖아 지금. 아니, 20년이 됐네. 가을 야구 못 나간 비밀번호 찍은 게 지금 20년째. 아예 딱 10년밖에 안 됐어요. 무슨 10년이야. 그럼 2008년에 우승했어야지. 우승으로 따지면 그렇지. 20년 그 우승이지. 우리는 이 사람 지금 4강 이런 건 대표님 마음 이해한다면서 울리지 마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 울겠어. 내가 이해했는데도 다 완전히 이해 못했어. 아니 내가 올해는 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 사실 오랫동안 2위를 주자다가 지금 3위로 내려앉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다음 갑시다. 네. 아니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한용덕 감독. 끝났어요. 사랑. 한마디 했네. 존경합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 아날람이 푸른숲 출판사와 얘기를 해가지고 총 50권 분량의 초대형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홍 작가님 책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 이 책을 50명에게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신청사 순에 따라서 온라인 서평단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저희가 저희 아날람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관련 페이지를 띄워놓을 거예요. 서평단 모집 그렇습니다. 페이지를 와서 클릭을 하시면 거기 이제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가 푸른숲 측에서 마련한 앙케이트 같은 거거든요. 네. 그거 뭐 한 몇 분이면 작성을 하십니다. 작성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받으시고 서평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한 15권, 20권, 30권 분량인데 저희가 많이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총 50분. 근데 이거는 아날람에서 저희가 이 공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날람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날람 행사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줄임말 공모에 응모하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 총 10분을 제가 꼽았는데요. 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메일을 보내셔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배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메일을 안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도 책을 못 받고 계세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 안 되라고 줄인 분이 있어요. 응, 아니야. 마음에 들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모션의 국내 최고 모션은 뭐야?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진행하고 국내 있습니다. 최고 모션의 프로 조건을. 괜찮다. 저희 남얘기 몰에서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아날람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이 놀러와서 참가해주세요. 자, 이제 오랜만에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한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잉글랜드 사극 특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 가장 많이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시대가 여말선초, 고려말 조선초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아니죠.
우리나라 제일 많이 되는 데는 장희빈 나오는 시대지. 장희빈이지. 여인 전하. 그럼. 그것도 사실 그렇다.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나왔습니까? 그럼요. 장희빈이. 장희빈 아니면 똑같은 소재 연상군. 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여자는 장희빈, 남자는 그렇죠. 연상군이고. 그러니까 핫한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상군이 됐든 중종이 됐든 궁궐에 여성들이 들어가서 왕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버리는 그런 어떤 드라마성이 있고 또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연상군을 핫한 시대라고 하니까 너무 핫하긴 하잖아. 마음이 좀 서늘해진다. 마음이 좀 짠하다. 근데 이제 제가 여말선초를 얘기했던 건 용의 눈물, 육룡의 나르샤, 정도전, 쌍화점 이렇게 해서 고려 말에 어땠습니까? 나라는 개판이고 신진 사대부들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라는 혁명가가 나오고 왜구들도 쳐들어오고 하다가 조선이 개창돼서 결국 나중에 그 이방원이 다 정리하잖아. 킬방원이 싹 정리하고 아들을 왕으로 세웠으니 세종대왕이시더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있었던 궁중암투 같은 거는 또 이제 장희빈이나 장녹수나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어떤 혼란한 시대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인물들도 맞아요. 많고. 그런데 영국에도 핫한 시대가 있어요. 핫한 인물이 있고 여말선초에 해당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영국의 이 시기는 시대적으로는 여말선초예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그 캐릭터들의 구성에는 이 여말선초 시대에 장녹수, 장희빈이 다 들어가 있어. 한 방에. 한 방에. 그리고 참 편해. 왕도 한 명이야. 헨리 8세라고요. 영국 사극에서 항상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영국인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때라고 영국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종대왕에서 이 스토리가 끝나듯이 헨리 8세 때부터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말합니다. 그죠. 이 얘기는 어릴 때 보는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되게 인상 깊고 핫하게 나와. 흥미진진하죠. 가장 흥미진진해. 그리고 남자도 여자들도 캐릭터들이 정말 확고하죠. 그러니까 영국 정치의 치정극 로맨스가 들끓어. 그래서 왜 사극에서 천일의 앤 같은 드라마 소설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 소설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원래 필리파 그레고리라는 이때를 주제로 이때 배경으로만 이제 시리즈로 글을 쓰시는 작가분이 계세요. 그 중에서 천일의 앤 볼린이 그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글을 잘 쓰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유럽사에서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헨리 8세부터 그냥 헬리 8세는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아날람이 항상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에 그냥이란 게 없어. 지쳐. 그래서 지쳐. 지친데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헨리 8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왕자로 태어나고 왕으로 등극했는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집안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집안이라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왜 어땠는지를 봐야 헨리 8세는 왜 그랬는지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년 전쟁 얘기하고 장미 전쟁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한참 전 얘기를 좀 해야죠. 한참 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하나만 더. 우리가 보통 영국이라고 하면 약간 모호해지는데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다 합치면 UK라 그러죠. UK, 유나이티드 킹덤도 영국이라 그러고 여기서 북아일랜드를 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만 하면은 그레이트 브리튼이라 그러고 이것도 영국이라고 하고 잉글랜드도 영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잉글랜드를 보통 영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면은 큰 섬나라인 영국이 있고요. 그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왼쪽에 제일 아래쪽은 7시쯤에 위치한 게 웨일즈고 웨일즈를 떠나서 웨일즈 옆 위에 떠 있는 섬이 아일랜드고요.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제일 위에요. 그 섬의 가장 위쪽. 이게 체제는 한 국가 체제 안에 통합되어 있는데 컨트리 그러니까 그 문화와 언어라든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컨트리로서는 여전히 다른 나라라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달라요. 그렇다면서요.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나라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체성은 다른 컨트리가 각각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과정을 거치지 우리도 않을까라고 분단이 너무 해서. 오래됐으니까 같은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긴 쉽지 않을 거 그래서 아니에요. 고려 연방제니 뭐니 하는 일단 그 중간 그런 단계의 얘기가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나오는 이유 자체가 바로 한 번에 섞여서 통일이 돼버리면 혼란이 올 것 같으니 중간 지대를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자라고 하는 건데 그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런 지향점이 영국에서 UK에서는 옛날부터 없죠. 그렇죠. 그런 다른 나라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와의 또 이런 인종적 구성에 있어서 못된 농담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왜 하고 삐 처리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서 물 건너서 오신 분은 어디서 오신 분일까? 뭐 이런 거 이제 쓱 얘기하면 이 영국 그 유럽 사람들은 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태리 저 지중해 계열,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계열 사람들 중에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하신 분들이 놀림당하는 기믹이 있고요. 영국인들은 주로 이제 저 바이킹의 고통의 지배와 네. 원래는 앵글로 섹슨이 먼저 그렇게 왔는데 그다음 바이킹이 다시 한번 고통의 지배를 하러 왔는데 여기서 고통이란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앵글로 섹슨에 비해서 바이킹이 여러모로 큽니다. 네. 여러모로 큽니다. 주먹도 크고 도끼도 크고요. 뭐 이렇게 여러모로 큽니다. 고통과 사륙의 어떤 역사 속에서 고통도 컸죠. 잉글랜드 사람들이 괴롭다. 바이킹들이 잉글랜드인들을 지배할 때 옛날에 치안 확립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지배할 때 후드려 패가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농담도 옳지 않은 이 농담들을 할 때 이제 보통 정복의 서사니까 소환되는 것이 이제 그쪽이 이제 얘기가 많고 그것 때문에 따라 올라오는 뭐 스코틀랜드 또 얘기 결국은 뭐 니네 조상 강간범이다 뭐 이 얘기하는 거지 뭐. 강간범이다가 아니죠. 니네 조상은 근본 없이 이 땅 사람이 아니다에 좀 더 가깝죠. 그치. 근데 그 당시는 전쟁을 해서 강간을 한다는 건 기본이니까. 대표님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이야기할 헨리 8세 얘기랑 연결돼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왕조가 쓸 때 정통성이라는 건 항상 그 문제가 있는데 그 기층 시민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정복자가 자기의 정통성을 얘기할 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가장 영국적인 집안은 어느 지방의 집안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헨리 8세 얘기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물타기에서 왕조가 서로 섞이는 그 유럽 그렇죠. 귀족들이 또 그렇게 해서 또 어쨌든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결혼했으니까요. 바로 이제 그 얘기에 어쨌든 뭐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밑밥이 네. 이제 슬슬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그 밑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0년 전쟁 짧게 얘기할게요. 1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했어요. 네. 영국이 프랑스를 침공했단 말이야. 실제로는 114년, 116년이에요. 엄청나게 긴 장대한 전쟁인데 이 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는 국토의 반 이상까지 영국에 내준 적도 있을 정도로 프랑스가 위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100년 전쟁 당시까지만 해도 군대의 선봉 기사죠. 네. 기사들 중엔 대용주도 있고 왕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은 저 기사들 저 화상들 저거 또 싸운다 저거 하면서 백성들은 이제 농사도 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싸움은 주로 이제 기사들끼리 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농사 짓고 살았는데 올해는 가뭄일까 풍년일까 소처럼 소처럼 네, 비록 홍난 소리 비록 제 모발은 가뭄이지만 농작물은 풍년을 기하면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자 영주가 이 대표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웃 동네 영주인 시호님이 쳐들어와서 이 대표님을 쫓아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농노들 나 같은 농노들 모아놓고 이것들아 내가 너네 네오 영주다 이래.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았시오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내던 조세를 시호님한테 내면 그만이에요. 싸움은 누가 한다? 시호님하고 대표님하고 이 두 분 밑에 있는 기사들끼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농토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 이래서 부동산이 불패입니다. 맞아. 결국 이 중세 봉건주의 그다음에 봉건 영주들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 싸움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 풀어놓은 농도들이 나한테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거거든. 근데 중서 유럽의 귀족이란 게 다 게르만 바이킹들이야. 기본적으로 전사 집단. 그래서 게르만식 성을 쓰면 유럽에서도 너네 집안 뭐 있나 보구나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요. 혼맥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요새 우리나라 재벌 혼맥도가 중세 봉건 귀족 혼맥도처럼 돼 있어요. 구조가. 그리고 지네들끼리 후손나 국제결혼도 많이 해요. 왜냐면 귀족들끼리 결혼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너네 국제결혼해? 야, 너 프랑스 귀족인데 영국 귀족이랑 결혼해? 그게 아니라 그냥 귀족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아니었다고. 영지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국 귀족이 프랑스에 영지 갖고 있고 많이 이런 게 갖고 흔했잖아요. 있었어요. 그것도 왜 영지가 유산이랑 혼수로 왔다 갔다 해. 그치. 그 땅은 거기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평민과 귀족은 그만큼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귀족은 나는 영국 평민하고 더 가까운 영국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영국 평민보다 프랑스 귀족과 자기들이 가깝다라고 믿었고 실제 혈통적으로도 가까웠어요. 그러면은 농민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네 귀족이랑 자기가 같은 나라의 국민이다라는 이런 끈끈한 개념이 없어요.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테니까. 없지. 근데 한 나라 사람이란 개념
개념이 없는 그렇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이 시기에 무시 옹그 말면서 옹대선 말면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하면 프랑스 사람이긴 한데 딱히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프랑스인인 건 알아도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막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 어느 영준이 밑에 있는 농노라고 먼저 얘기하겠지. 이게 자기 정체성이 1번 첫 번째였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봉건주의가 되게 웃겨요. 영국 왕은 영국의 왕으로서는 프랑스 왕과 동급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영국 왕이 프랑스에 자기 영지를 갖고 있었어요. 프랑스 땅에. 그러니까 프랑스 땅의 영주로서는 프랑스 왕의 신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왕이랑 프랑스 왕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인사를 2번 해요. 한 번은 동등한 왕으로서 악수하는 인사가 있고 딱 끝나면 신하가 자 이제 다음 인사 하면 이제 영국 왕이 무릎을 꿇고 손등에 키스를 해야죠. 그렇죠. 그 2번을 해요. 그 2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봉건주의의 재밌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영국 왕이 신하로서 프랑스 왕의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유는 영국 왕이 싸움을 더 잘해서야. 프랑스 땅을 뺐는데 그쵸. 성공했기 때문에 프랑스 땅의 일부를 영주로 갖고 있는 게 된 건데 남의 나라 안에 내 땅을 갖고 있어도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개념이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려 국왕이 요동을 정벌했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동반도는 고려의 국토로 편입되는 게 맞는 거지. 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근데 이 동네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요동반도는 고려 국왕의 개인 영지가 되는 거예요. 그 고려 국왕인 동시에 이 사람들 걸로 치면 중국 황제의 직속 신하기도 한 거예요. 신기하다 진짜. 그거 굉장히 신기한 거지. 이만큼 부동산적이야. 중세 봉건주의가. 이만큼 땅 장사야. 희한하다. 즉 프랑스라는 건물에 새들거나 입주한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그 층에 대해서 가져가셨네요. 근데 100년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인 영국인들이 피하 식별이 확실해진 거야. 100년 동안 두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다 보니까 귀족부터 평민까지 나는 영국인, 나는 프랑스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계급의식은 강한 반면에 양측이 애국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기사가 나는 프랑스를 위하여라고 돌격한다기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왕이죠.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고 돌격했단 말이야. 근데 100년 전쟁이 끝날 때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해방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말을 타고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확보한 영토를 잃는 건 애국적인 게 아니지. 이렇게 애국심이란 게 생겨버려요. 민족의식이 생기고 나는 영국인, 너는 프랑스 놈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의식이 생겨나는. 이게 5대에 걸쳐서 일어났잖아요. 100년 전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거듭해서 싸우다 보면은 누구에 대항해서 싸우냐라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고 이쪽 백성과 저쪽 백성의 싸움이야. 그래서 잔다르크가 100년 전쟁 말기에 나왔잖아요. 네. 사실 프랑스 멸망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잔다르크가 나와서 엎어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잔다르크가 출연했을 때는 이미 프랑스는 귀족부터 일반 병사까지 나는 프랑스인이고 프랑스가는 해방돼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잔다르크 밑으로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같이 진격을 했지. 100년 전쟁 초기나 중기였으면 잔다르크는 여자인데다가 뭐예요? 정체성 자체가 하층민이잖아. 그러니까 기사들이 영주들이 잔다르크 말을 안 들어요.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굳어지니까 프랑스의 구원자라는 개념이 생겨서 잔다르크를 따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식이란 게 생겨나면 이제 저 같은 백성들은 우리 동네 영주님, 대표님이나 시호님 얼굴만 보고 살지가 않아. 국가 단위로 사고하게 되는 거야. 인간이 드디어. 그러면은 이 주상전하께서는 잘 지내시나? 왕의 건강, 왕이 뭐하고 사냐? 이런 게 궁금해지고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영국인이기 때문에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정치를 잘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옛날에 그 호프집 이런데 치킨집 가면 동네 아저씨들이 대통령이 말이야 막 이러잖아. 요런 국민들이 최초로 생겨나게 되는. 그리고 영국은 원래 약소국이었는데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을 최초로 강대국으로 올려놨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영국은 100년 전쟁 기간 거의 내내 그리고 100년 전쟁 직전에는 영국은 거의 유럽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100년 전쟁을 통해서 잔다르크를 만나가지고 영국은 약소국으로 추락한 거예요. 다시 강대국이 되기 시작한 게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예요. 이 100년 전쟁 자체가 양가에서 프랑스 왕위 계승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고 그 영국과 프랑스의 각자의 동맹군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쭉 커진 세력이 커져서 싸웠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뭐 잔다르크도 있고 이제 프랑스가 동원할 수 있는 국력이 잉글랜드를 이제 능가하면
이기면서 프랑스가 우세로 끝났죠. 근데 이기고 나니까 프랑스가 이기면 어떻게 돼? 잉글랜드 그럼 그 왕가나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들은 유럽 대륙에 있었던 그 땅들을 잃게 되잖아. 영국이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영국의 본토는 섬나라고 대륙에 대륙으로 유럽, 가야지. 그 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그 유럽 대륙에 영국 왕의 영지가 되게 많아. 근데 이 영지를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세금이 걷어져 나오는 건데 이제는 그걸 다 잃고 그 섬에서만 서로 박터지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왔더니 여전히 싸움 잘하는 스코틀랜드 놈들이 너네 전쟁 지고 왔다며 한판 붙자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골치 아프죠. 자 이제 왕과 백성이 100년 전쟁이 지나면 이전에 비해서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 전까지 왕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신화 속의 존재야. 궁궐에 틀어박혀서 뭐 용하고 싸웠대더라 뭐 이러고 있어. 뭐 키가 3m래더라 막 이러고 있어. 이제는 왕이 길거리에 행차를 나가. 행차를 나가서 그 백성들한테 금화를 뿌려주거나 얼굴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당신들의 보스가 여기 있다. 박수 쳐라 이러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잘 있으니까 너네도 일 열심히 하고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영주보다 왕을 더 크고 직접적으로 의식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왕의 권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중앙으로 집권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년간의 전쟁 때문이기도 한데 전쟁이란 걸 하면 대표님 무조건 그 최종 결정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의 그 힘이 커지잖아. 그렇죠. 전쟁하면 무조건 왕의 힘은 커지게 됩니다. 중앙 집권화가 되죠. 네. 그랬어요. 그렇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전에는 그냥 군주, 네. 세금 징수자, 약간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있었던 뭔가 그 질병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날 때부터 누가 돈 걷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약한 신 같은 거지.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는 건 그 왕이 국민, 흔히 말하는 내 밑에 있지만 내가 다스려야 하는 국민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의식해서 그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정치인의 면모가 생겼다. 드디어. 그리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슬슬 연예인으로서의 면모도 생기는 거예요. 왕들이. 백성들한테 멋진 모습, 화려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이거 봐라. 아이돌 같은 거야.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헨리가 영어 불어로 앙리죠? 맞습니다. 아니면 그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앙리 헨리를 왠지 앙리로 해야 더 귀여울 것 같아서. 그때 귀족들은 다 불어 썼잖아. 앙리라고 불렀겠죠. 100년 전쟁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불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10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혹은 그 전반기, 중반기까지는 프랑스 귀족이나 영국 귀족이나 다 불어를 썼어요.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썼죠. 다 불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을 안 했다고. 근데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영국 귀족은 영국어를 써요. 영어를 써서 자기 백성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국가 단위로 이제 결집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네. 항복하라, 농! 하고 달려가는 기사와 항복하라, 넙! 하고 달려가는 기사가 만나서, 농과 노비 만나서, 농! 서로 이렇게 칼 챙챙챙 하면서, 농! 넙! 농! 농! 넙! 농! 넙!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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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농농농 하다가, 쟤랑 나랑 같은 말을 쓰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무시와 미스터가 만나서. 그죠. 그런 느낌이네.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왕이다라고 하면 영국이라는 국가와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왕도 영주들 중에 한 명의 영주기 때문에 주변 영주들한테 지지도 얻어야 되고 필요하면 찍어 눌러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권력의 원천이 점점 백성이 돼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왕이 못난 왕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옛날 같은 멍청한 농노가 아니야. 이제 국제정세라는 걸 알게 됐어. 시야가 넓어졌어요. 국제전쟁을 하니까. 그러면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지를 받아 성공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됐어요, 왕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의 권력은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사에 있어서 100년 전쟁은 절대 왕정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해방됐어요. 잔다르크가 주전해서. 문제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100년 전쟁 시기에 점령했고 또 굳혔던 영토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갖고 있었던 프랑스나 그 스페인 북부 가스코니 지방이라는 그 영토들이 많았어요. 대륙의 영토를 상실하면서. 그렇지. 그 왕과 귀족들의 영지 다 영지였어.
다 잃고 섬으로 물러나 되니까 어떤 일이 대륙의 자기 영지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잃었으니까 다시 이제 영국으로 집결했을 거 아니에요. 오밀조밀하게. 그러니까 땅은 한정돼 있는데 땅을 원하는 귀족들은 너무 많아졌어. 우리나라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대륙에서 이제 다시 돌아간 네. 그런 상황과 비슷하겠네요. 비슷해요. 이 좁은 땅이 바글바글한 대귀족들로 박 터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헤어질 때는 사촌 동생 다 불러다가 야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내 영지 그거 네가 보관해. 네가 관리하고 있어. 나 잠깐 프랑스 가서 좀 털어먹고 올게. 근데 그게 100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5대 손이 와가지고 저기 맡겼던 거 다시 줘. 맡겼던 거 다시 줘요.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방송 때 간간히 하는 말 있잖아. 맞아. 사람 사이에 제일 안 통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말이 뭔지 알아? 근데 절대 안 통하는 거. 원래라는 말이야. 원래. 그거 사실 원래. 애초에 원래 그게. 원래는 원래 없다는. 박 터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도화선이 생깁니다. 자, 플랜테저넷 왕가라고 영국에 원래 왕가가 있어요. 네. 이 왕가가 끊겼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끊긴 건 아니에요. 이 적장자, 흑태자 에드워드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적장자가 사라지긴 했어. 근데 사생아들도 많고 반개도 많아.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문제. 플랜테저넷 왕가에 피가 잔뜩 튄 공작 가문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요크 공작가, 하나가 랭커스터 공작가. 그러면 랭커스터 공작가와 요크 공작가는 서로 싸우고 싶죠. 내가 왕해먹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 좁은 땅에 박 터지는 귀족들은 나는 랭커스터, 누구는 요크 밑으로 일렬 종대로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전이 일어났죠. 내전이 일어나죠. 이게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양녕대군파야, 충녕대군파야 그쵸.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귀족들은 많은데 영토는 한정된 섬으로 다시 몰려들게 됐으니까 결국 대량의 귀족들을 멸문지화를 시켜야 내가 계속해서 대귀족 노릇을 할 만한 땅들을 귀족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패가 갈린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근데 이 장미 전쟁은 또 요크 공작가랑 랭커스터 공작가가 30년에 걸친 내전을 벌이잖아요. 네. 이게 서로 그 두 왕가가 갖고 있는 그 영국에는 각 그 문장이 있잖아요. 자기 왕가나 아니면 귀족 집안은 다 자기들 문장이 있는데 요크 왕가는 문장이 흰 장미였고 랭커스터는 빨간 장미였거든요. 그래서 흰 장미와 빨간 장미 문장 2개가 싸운다 해서 장미 전쟁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30년간에 걸친 장미 전쟁은 영국의 백성들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끼리만 싸웠죠. 예, 귀족들끼리만 싸웠어요. 왜냐하면 귀족들끼리의 부동산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 평민이 갈 게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평민을 차출해다가 쓰면은 이기고 나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뭘로 보상해 줄 거야? 땅으로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데 땅은 다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걸? 그러니까 귀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평민들은 좋아했대요. 걸린 게 많으니까 할 만한 싸움이죠. 어쨌든 내가 저쪽 건물주랑 나랑 지금 맞닿아 일기토에서 내가 이기면 저 건물 내 거 아니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강남 일대를 걸고 해볼 만하지. 재밌는 게 영국 귀족의 70%가 사망합니다. 네. 이게 100년 전쟁 때는 귀족이 귀족을 포로로 잡으면 안 죽여요. 서로 기사도를 막 발휘해가지고 막 되게 잘해줍니다. 예우해주고, 제가 운 좋아서 그 선생님을 먼저 낙마시켰지만, 선생님 갑옷도 멋있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같이 건배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몸성이 돌려보내드리고 몸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말대로 건물 두고 싸우잖아. 그죠. 몸값이 문제야? 다 죽이는 거야. 서로 다 죽이는 거야. 영국 귀족의 70%가 사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걔가 죽어야 그 건물이 내게 되는데 그치. 몸값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그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귀족들이 농노들의 입장에선 되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맨날 띵까띵까 놀고 사냥이나 막 하고 다니고 전쟁이나 하고 그러면서 맨날 조세나 걷어가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귀족들이 하는 일이 많죠. 그죠. 배운 사람들은 얘네들이니까. 그렇죠. 재무도 담당하고 국경 수비 대장 이런 실무자들이 다 귀족들한테서 나오는데 네. 귀족들이 70%가 죽어버리면 귀족들이 하던 일은 누군가는 대신해줘야 돼. 사람은 필요하니까요. 그렇지. 그런데 100년 전쟁 때 영국의 이 장궁, 궁수들이 유명했잖아. 영국의 궁수들이 프랑스 기사들을 엄청 때려잡았잖아요. 영국은 장궁. 큰 궁을 말씀하시는 거죠. 커다란 궁. 그래서 멀리까지 가고 힘이 센 그렇습니다. 화살. 원래 이 영국의 장궁수를 요우먼이라 그래요. 요우먼 계층이란 말 할 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100년 전쟁 때 엄청 활약했다. 프랑스 기사들 엄청 때려잡았다. 아니 우리 정도 되면 솔직히 귀족은 아니어도 반귀족, 반의 반 귀족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고 귀족 기사 자기를 달라는 게 아니라 감히 우리한테 실무를 맡겨라.
우리도 회계 볼 수 있다. 우리도 글자는 아니야 이놈아. 우리도 시의원 할 수 있다. 글자 우리가 우리 자식들 돈 벌어서 가르치겠다. 월급만 빵빵히 줘라. 아 이게 마치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가서 동네 유지가. 나 사실 이 동네 유지인데. 나 정도 되면 내가 한다. 나 정도 되면 이 동네 빠삭하다. 이게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귀족들을 보조해줬잖아. 같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피값은 요먼 치러야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요먼이라는 계층이 뜨게 되는 건 귀족들이 70%나 죽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했어요. 이러면서 영국엔 최초의 계급 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나중에 산업혁명까지 이어집니다. 어쨌든 자, 이 그들만의 리그잖아. 네. 왕들하고 백성 귀족들끼만 싸우지 백성들이 거의 동원이 안 됐어. 그들만의 리그인데 요크 가문, 랭커스터 가문, 홍장미, 백장미 둘 다 각자 왕을 배출해.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왕을 배출하면서 둘 다 왕조야. 그래서 서로. 서로. 근데 그 야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내년쯤 또 죽어 전쟁터에서. 그럼 와 쟤네가 왕 됐다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은 남자들이 씨가 말라요. 남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살 수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 마지막 승자는 홍장미냐 백장미냐. 보통 역사책에서는 홍장미다라고 딱 끝나는데 둘 다 패자예요. 승자는 튜더 왕가라고 하는 튜더 네. 가문이었어요. 이 튜더가 뭐 하는 거냐. 튜더는 예나 지금이나 영국에서 일본에서 시코쿠가 딱 이 취급이야. 가장 시골 촌놈들로 평가받는 취급받는 웨일즈. 네. 웨일즈의 전통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골 동네의 웨일즈에서나 먹어주지 전국 차원에서는 그냥 동네 유지 정도예요. 정말 귀족들 입장에서 미미한 가문이라고. 그런데 랭커스터와 요크 가문은 서로 아무리 멀어도 8촌이 안 넘어가. 그런데 서로 죽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왕이 됐던 리처드 3세라는 왕은 친족 연쇄 살인마야. 그러니까 영국 전역이 다 자기 적이야. 근데 이때 마지막에 헨리 튜더라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집안에 플랜테전의 왕가의 피가 한 방울 튀었다. 이거 잉글랜드 왕가. 튀었다. 나도 플랜테전에 묻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런데 장미전쟁에 귀족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헨리 튜더한테 붙어야겠다라고 쫙 결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을 때 원래를 시전했는데 타이밍 좋네. 알았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렇다. 이렇게. 결국 튜더군이 리처드 3세의 군대와 격돌을 해서 왕을 전사를 시켜요. 그러면서 튜더가 왕이 돼요. 마지막에 보스워스 전투에서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렇습니다. 이 전투 얘기 굉장히 재밌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할게요. 리처드 3세의 인물 특집은 따로 할 테니 지금은 넘어가죠. 이래놓고 할지 안 할지. 이 사람이 헨리 7세예요. 네. 그러면서 튜더 왕가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보기에 튜더 왕가는 플랜테전엔 한 방울 묻었어. 나보다도 덜 묻었어. 하지만 묻었다는 건 중요하지. 중요하지. 근데 왜 상징적이냐면 플랜테전의 왕가는 원래 프랑스 혈통이에요. 네. 이전까지 영국의 왕실 귀족들한테 프랑스 혈통 중요했어. 거기가 원래 귀족들의 본산이야. 근데 튜더 왕가에서 프랑스 혈통은 튜더 왕가에도 그 전에 가끔 시집도 오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튜더는 영국 토속 귀족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영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일즈 귀족이에요. 이게 이제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영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왔어요. 원래 사람이었군요. 네. 왜냐하면 봐봐.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주의 전설이 아도왕 전설이잖아. 네. 우리로 치면 그 주몽설화 같은 게 아도왕이란 말이에요. 아도왕은 웨일즈 사람이에요. 가장 영국적인 영국인이라고 하는 아도왕은 웨일즈 사람인데 튜더? 야 저분 그 신토불이요. 혼모노네. 신토불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인 혈통을 당시에 대귀족들은 갖고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무슨 저 흥부든 놈이야. 그러니까 왕이 돼버린 거야. 이쪽은 정통성을 주장했고 난 원래다. 저쪽 사람이 보기엔 개족보다. 그렇죠. 근데 둘 다 마른데. 둘 다 마른데는 게 플랜테전엔 묻었어. 옛날에 그리고 웨일즈 가문이야. 강화도령. 강화도령. 양쪽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딱 충족한 게 헨리 7세란 말이야.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진짜 영국 왕실, 영국 그 자체로 지금까지도 여겨집니다. 웨일즈 왕가기 때문에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떨치기도 한 왕가예요. 튜저는? 근데 튜더 왕가는 아주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상해. 자, 이
튜더 왕가는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시작된 왕가잖아요. 네. 리처드 3세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시작된 왕가예요. 네. 리처드 3세가 전쟁터에서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그 시체에서 빼가지고 헨리 7세가 쓰면서 시작된 그 전쟁터에서 시작된 왕가인데 문제는 헨리 7세 말이죠. 정작 죽은 리처드 3세는 엄청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어. 헨리 7세는 싸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인이 아니야. 전투에 아무런 재능이 없어. 이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한 귀족들이 싸움을 대신 잘해줬을 뿐이에요. 뭐 그럼 됐지 뭐. 꼭 내가 싸워야 되나. 그치. 근데 튜더는 원래 가문이 동네 일진 가문이잖아. 한미한 그 지역 유지 가문이기 때문에 튜더 가문이 원래 먹여 살리던 기사라고 하는 작자들은 한 줌이에요. 그냥 웨일즈에서 힘 좀 쓰는 그 요즘으로 치면 그 논두렁 조폭이라고 하는 힘 좀 쓰는 그 동네 노는 형들이야. 제가 이제 그 책을 쭉 봤는데 헨리 7세가 직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직속 병력 있죠. 100명 정도. 동네 청년회. 예. 웨일즈 청년회예요. 우리 튜더 전하 보유하세. 그야말로 보디가드가 전부예요. 요즘 청년회에 가면 한 60이 평균. 이때 나이를 이제 보정하면은. 그러니까 헨리 7세는 전통성도 없어 싸움도 못해 직속부하도 없으니까 반란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고. 근데 또 내내 진압을 해. 이 진압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헨리 7세 지지파 귀족들이 대신 진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은 많이 누렸어요. 휘둘리지 않고. 왜냐? 이제는 무력의 시대가 아닌 걸 헨리 7세는 알았던 거야. 이젠 돈의 시대예요. 시대가 변했어. 헨리 7세의 그 무지막지한 권력은 싸움 실력이 아니라 돈에서 나왔어요. 자, 100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은 약소국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100년 전쟁을 통해서 100년 전쟁 때 기사 계급이 가장 화려했다가 또 쇠퇴했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벚꽃처럼 졌지.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쟁 전쟁에서 더 이상 이제 무력이 예전만큼 소중하지 않은 거죠. 맞아. 100년 전쟁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국의 기사들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라에 없는 건 뭐예요? 돈이야. 졌잖아 전쟁에서. 그 이쯤 되면 왕은 그냥 일개 기사고 왕실은 그냥 어디 그냥 집안 종갓집 집안일 정도로 국고가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헨리 7세는 이제는 돈의 시대다. 그러니까 헨리 7세는 뭘 했냐? 국가의 경제를 장악하는 거야. 그걸로 귀속들을 매수해. 나한테 야 너 나랑 1대1로 칼싸움 한번 해. 졌지? 무릎 꿇어.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사람 그런 거 하는 성격도 아니고 깔끔하게 돈으로 해결하시면 되지 왜. 자기와 이익을 귀족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귀족들이 자기와 이익을 같이 하게끔 다 설계를 해버려요. 국가 경제를. 그러니까 돈 때문에라도 알아서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게 만들어요. 이게 헨리 7세의 접근법이에요. 자, 낭만은 없죠. 왜 돈이 낭만이지. 아 그래? 돈 있으면 낭만 생긴다. 그럼. 중세적 낭만이라고 할 만한 그 중세 게르만 로망스라고 할 만한 낭만은 여기 없잖아요. 그 또 왕도 한 명의 기사다라고 하는 게 또 중세 낭만이고 봉건주의 낭만이긴 한데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자기한테 충성하는 기사들과 함께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그런 모습. 헨리 7세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꿈도 꿔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왜 해? 전쟁 갔다 죽으면 어떡해. 그치. 누구 내 좋으라고.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누구 좋으라고. 참 신기하다. 방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 죽이려고 뛰어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낭만성으로 지금 머릿속에 치환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돈을 세고 있는 건 왠지 낭만적이지도 않고 멋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기분은 이거 어디서 파생된 걸까? 왠지 그런 기분이 드네. 이미지가. 왜 그 낙차가 어디서 생긴 거지? 굳이 사람 죽이겠다 뛰어가는 놈들 낭만적이야 멋있어. 그게 내가 거기 썰리면 낭만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온 방을 가득 채운 돈을 헤아리는 거 왜 낭만적이지 않을까? 그러게. 나 설득된다. 그치. 설득됐어. 근데 총평을 할게요. 먼저 총평을 하자면 헨리 7세는 국가에 대해서 대기업 총수처럼 최초로 접근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전노예요. 돈의 화신. 엄청난 구두세요. 왕실 국고의 금전출납부를 자기가 직접 매일매일 적고 기입을 했어요. 별명이 가계부왕. 좋다. 테니스공 하나 사는데 드는 비용까지 손수 다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에서 몇 실링, 정말 왕한테는 푼돈이거든요. 실링 단위는 파운드도 아니고 그 몇 실링 잃어서 가슴 아파한 것까지 일개 다 적었어요. 카드놀이에서. 그리고 수많은 규정을 만듭니다. 귀족들한테 자 이제부터 귀족들은 몇 명 이상의 사병은 보유할 수 없어. 몇 명 이상은 니네 전쟁 일으킬 수도 있고 반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몇 명 이상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없어. 이러고 나서 시간 남을 귀족의 집에 갑자기 방문해. 저녁을 먹어요. 저녁 잘 먹었잖아. 그러면서 저녁 잘 먹었다고 우리 에드워드 공 막 이러면서
그리고 꼬투리를 잡는 거야. 아니 그런데 내가 법으로 정한 것보다 무장한 병력이 많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래서 전역값도 굳히고 벌금도 회수하고 벌금을 몇만 파운드 단위의 그 무지막지한 금액을 뜯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일석이조입니까? 전역값, 이 사람 전역값도 아까워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왕으로서 왜냐면 이제 정통성이 조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명분이야 있지만 부족하니까 수많은 그 어떤 그 반란의 모의에 시달렸는데 이 왕이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중앙 집권화도 시도하면서 자기의 정통성과 왕위의 어떤 권력을 공고히 하려면 이런 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규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또 하나 만든 게 사실은 이 사람이 치졸한 이미지를 가지고 수전노처럼 보여도 어쨌든 영국이라는 나라가 근대로 발전하는 과정인 게 명예결투 금지. 이제 사적 구제 없어. 너 기사? 나도 기사야. 갑옷 입고 무장하고 맨날 몇 시 어디로 와. 이런 거 없어요. 장갑 던지는 거 안 된다 이제. 안 돼. 그 시온님도 아는구나. 장갑을 던짐으로써 그럼요. 결투 신청이잖아요. 원래는 결투 신청을 했단 말이야. 뒤뜰로 나와 이 새끼야 이건데 그게.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건데 이제는 돈의 시대야. 그러니까 헨리 7세는 야 명예결투 금지하고 이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 형사 아니면 민사야. 좋다. 근데 헨리 7세는 깔끔하네. 형사를 더 좋아했어요. 벌금을 국가가 가져가니까. 아하. 그러니까 헨리 7세는 사실 명예결투 하기만 기다려. 그렇네. 형사 때려가지고 둘 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민사는 자 제가 대표님한테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발해. 대표님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합의금 100만 원 받았어. 헨리 7세는 요것도 수입으로 잡아요.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 내야지. 30만 원 가져가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수전노란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기틀을 만들려고 돈에 그랬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도 있지. 사실은 부족한 왕실 재정을 채우고 하자는 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이 없진 않았다라는 게. 아니 성격 자체가 이런 사람인데 그게 국가 발전에 맞물려서 그 공과론이 있는 거지. 성격 자체는 수전노가 맞지. 탐욕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형벌 채권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 매간 매직을 했어요. 왕이. 매간 매직 했어요. 법원장직 이런 거 굉장히 비싼 값에 막 2번씩 팔고 다른 고위직도 팔고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서는 왕이 매간 매직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리고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이 튜더 가문이지만 랭커스터 쪽이잖아요. 그래서 홍장미잖아요. 그 문장이. 그래서 정말로 장미전쟁이 진짜로 끝난 거는 그 요크가 쪽에 흰장미 쪽에 그 딸과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장미전이 정말로 이제 종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정통성 그렇죠.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양쪽이 오래 싸웠으니까 정말로 화해를 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지 결혼으로 맺은 거죠. 엘자베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대관식 비용이 아까워서 그 찰피를 미루다가 요쿠장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 요쿠가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 스몰 웨딩. 헨리 웨딩. 아니 안 했다니까. 근데 웃기겠다. 그 청담동에 있는 고급 웨딩 그 스튜디오인데 만약에 그 웨딩 스튜디오 이름이 헨리 7, 7 이러면 되게 웃기겠다. 스몰 웨딩의 그 자체 사실은 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웨딩 플래너가 양가 부모들만 모셔놓고 비용이 사실 이렇게 드니까 안 하는 걸로. 쪽으로. 이 사람이 국가를 발전시킨 건 본인도 엄청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탐욕스러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도 탐욕스럽게 경제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국가도. 이런 장점도 있어. 가령 영국에 들어오는 포도주는 영국 국적의 배로만 수입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영국의 상공인들은 큰 이익을 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국 국고에 세금 내니까. 세금을 내고 이 돈을 어디서 씁니까? 영국에서 내수에 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백성들이 좋아해 줬다고. 그러니까 욕도 안 먹고 돈도 벌고. 그렇지. 나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지만 돈 더 벌면 좋으니까 나라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뭐 매간 매직도 뭐 하고 그런 거죠. 크게 해가 안 돼. 고위직을 매간 매직했는데. 근데 이제 헨리 7세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귀족놈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 어차피 도낀 객긴이라면 어차피 수준이 비슷하다 이거야.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히든. 그렇다면 나한테 돈 안 준 놈보다는 돈 주는 놈에게 주는 게 결과가 똑같다면 나도 돈 벌고 걔는 그 관직해 먹어서 좋고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모든 돈이 다 국고로 가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죠. 당연하지. 헨리 8세는 자 우리의 주인공 드디어 나왔습니다. 헨리 8세.
이 사람 이름도 헨리예요. 1491년 6월 28일에 이 수존노 헨리 7세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 첫째 아니에요. 둘째예요.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때에 중세 시대에 이렇게 영국 이걸 보면은 지들끼리 이름 안 헷갈리나 이런 생각해요. 스페인, 영국, 뭐 프랑스 다 하면은 다 헨리 아니면 여자애들은 딸이면 캐서린, 엘리자베스, 메리 막 이렇게 이름을 돌려가면서 쓰잖아요. 안 헷갈릴까? 나 살 때는 겹친 사람 별로 없잖아. 위로 그냥 3세, 2세 나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있으니까. 왜 전날에 스페인에도 엘리자베스, 예, 여기도 근데 엘리자베스. 이제 당시에는 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지금 살아있어. 1세 이런 게 필요 없이 엘리자베스 오브 잉글랜드라고.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다라 그러면 현 여왕 그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헷갈릴 것 같아. 그럼 of나 phone 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영지가 나와요. 자기 그 영지랑 자기명이랑 많이 겹치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 대 사람들은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유럽인들은 헷갈리지 않냐? 당대 유럽인들, 현대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당대 유럽인들도 헷갈렸대요. 너무 많은 동양인이 헷갈렸대. 있어. 근데 아버지 아들도 이름 똑같고. 근데 그쪽은 이름을 우리처럼 짓는 게 아니라 이름을 고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려주고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여하간 주인공은 둘째 아들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위로 5살 많은 첫째 형이 원래 있었어요. 이 첫째 형의 이름이 아서야. 아서. 아더인데 이거 아서라고 부를까 우리 아더라고 부를까? 아서요. 아서야. 네. 아더는 아서 주세요. 좋다. 라임 좋고. 이 근본 없는 라임. 입에 짝짝 붙어요. 헨리는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죠. 둘째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프라임 프린스 왕세자는 어디 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죠. 나쁜 거 배우면 안 되죠. 국가를 통치해야 되잖아.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어디 가서 계단에 굴러서 무릎팍만 깨져도 거기 옆에 있었던 시종이나 하년 작살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둘째 왕자의 성장기란 거는 자유분방했다는 거지. 둘째 왕자는 딱 이거야. 건강해봐도 잘하다고. 뭐 죽지만 않으면 너는 뭐. 헨리는 평민 출신 친구를 친하게 사귈 정도로 궁궐 밖에서 깨벗고 놀았다 그래요. 음악부터 활쏘기까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랐는데, 자, 활쏘기는 원래 영국에서 어떤 계층의 무술입니까? 그 밑에 하층 계급의 무술이죠. 원래 원래 평민들의 무술이란 말이에요. 요먼이라 그랬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헨리가 나중에 장성해서 자랐을 때 활쏘기를 잘했다는 것은 계급을 상관하지 않고 다 어울려서 놀면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헨리는 사실 행복하게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컸다. 로빈도 생각하면 그러네. 그렇네요. 그럼요. 누가 어떻게 놀고 다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고 뭐 시 쓰기도 하고 다 이제 하다가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좋아하면 계속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좋은 그런 성장기를 좋다. 보낸 거지.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했구나 진짜. 그런데 문제는 형 아서가 15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대본을 쓰면서 이 시리즈 제목을 제 마음속으로 잠정해서 영국이 나르샤라고 줬는데 이 지점에서부터 드라마는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형이 그냥 죽었으면 이렇게 치정극으로 안 가. 형이 결혼을 하고 죽었어요. 이게 이 아버지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의 왕권이 딱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렸잖아. 그래서 왕권 확립에 사실 가장 좋은 건 결혼이 좋잖아요. 결혼 완전 최고지. 그래서 일찍 아서가 태어났을 때부터 미리부터 스페인 쪽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대요. 이 얘기를 하려면 왜 스페인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은 결혼으로 탄생한 국가예요. 카스티아 왕국의 독립적인 지배자인 왕과 아라곤 왕국을 지배하던 여왕이 결혼을 하면서 스페인이란 나라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난 자식들 있죠. 가장 고귀한 혈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양쪽이 둘 다 독립군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더블로 고귀하다. 엄청나죠. 엄청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웨일즈 지방의 그냥 시골 종갓집 사실은 그 시골 종갓집 그거잖아. 헨리 7세는 그러니까 자식대의 결혼은 굉장히 의리의리 번쩍하게 시키려고 스페인 쪽에 이제 계속 오다를 넣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커다란 곳에 결혼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없잖아요. 프랑스, 뭐 스페인, 스코틀랜드 이렇게 있을 건데 스코틀랜드랑은 사이가 안 좋고 적대국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랑은 이미 틀어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하고 힘을 빌려야 100년 동안 틀어졌어요. 뒷배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스페인과 결혼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갖고 무려 3살 때 자기 아들 3살쯤 됐을 때 이미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은 14살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4살에 결혼한 아서 튜더가 15살에 감기에 걸려서 바로 죽어요. 그 청산가부가 된 거 외국 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여인을 우리는 보통 아라곤의 캐서린,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라고 하는데 이 스페인 왕실의 당시에 막내 공주였어요. 막내 공주였고 원래 스페인어 이름은
카탈리나. 영국 영어식으로 캐서린이었어요. 이게 자 헨리 7세는 돈을 좋아하죠. 그러셨더라고요. 그 스페인도 프랑스를 압박하고 싶으니까 영국과의 결혼에 찬성이지. 응? 왜냐하면 아주 비옥한 포도밭을 두고 그 포도밭이 스페인과 프랑스의 사이에 있어요. 아주 비옥한 포도밭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가 마음에 안 들어. 본능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영국에 그래 우리 딸 영국에 시집 보낼게. 이거 좋은데 헨리 7세가 너무 돈을 좋아하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스페인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 저 웨일즈 시골 출신이니까 역시 근본이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돈을 밝히지? 하면서 헨리 7세 엄청 혐오했다고. 화도 여러 번 냈대요. 결혼 파토가 한 여러 번 날 뻔했는데 그래도 아직 헨리 7세가 왕권이 조금 확립이 안 됐을 때라서 조금 불안했다고도 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보냈다가 저 새끼 죽으면. 그래도 결국 돈이 더 있는 쪽이 써야지. 그래 우리가 더 쓴다 하고 스페인 쪽에서 이제 막대한 지창금. 원래 지창금을 딸내미를 시집 보내는 쪽이 지창금을 물게 돼 있으니까 당시 유럽 문화가. 네. 그래서 14살에 헨리와 캐서린이 결혼을 하는데 캐서린이 1살 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헨리, 우리의 주인공 헨리 8세에게는 몇 살 많습니까? 6살 많은 누나였단 말이야. 형이 결혼하면서 형수님을 뵌 거야. 9살 나이에. 캐서린이 미녀였던 거지. 누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요? 누나 스페인 밥 사줘. 앞으로 펼쳐질 장대한 비극이 있는데 이게 캐서린의 미모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스페인 사람이라고 하면 좀 키 작고 머리 검고 가무잡잡한 이베리아 반도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림이나 드라마 이런 데서는 어떤 그런 쪽의 그림이나 그런 쪽의 배우들이 기용이 돼요. 흑발의 미녀가 나온 경우가 많죠. 흑인이 나온다고? 아니야. 흑발이라고. 자, 그러나 스페인을 창시한 사람들은 순혈 게르만 귀족들이에요. 아라곤의 캐서린은 전형적인 백인 미녀세요. 완벽하게 파란 눈에 창백한 피부에 그 금발에 그다음에 높은 콧대를 지닌 이게 헨리 8세 이때 당시 9살의 헨리 8세 눈에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세 기사 로망스, 기사 소설, 기사 전설 소설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 기사가 구해 주어야만 할 용 같은 괴물한테 잡혀 있는 전형적인 미녀의 모습 있죠. 그 미녀상에 부합하는 여성이었다 그래요. 그지. 이게 튜더 왕조 웨일즈 그쪽 진짜 완전 토종이잖아, 영국. 네. 루니 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헨리 8세는 잘 생겼다고. 아니야, 그건 모르지요. 사후보정이지. 내가 봤을 때 영국 사람 내 영국 유학 갔던 후배가 얘기해줬어. 작은 눈이 큰 눈이밖에 없다 그랬어. 술집에 가면 늙은 눈이 어린 눈이 작은 눈이 젊은 눈이밖에 없다 그랬어. 캐서린이 게르만 서사시 부용담에 등장하는 판타지적 미녀다 보니까. 그러니까 루니가 지젤 번천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근데 헨리의 외모를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초상화도 남아있는데 대표님. 아니 이게 유전자는 정직하다. 자, 이 어린 헨리한테 형수이자 미래 여왕. 근데 사실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형제들끼리 투닥투닥하면 잘 크지만 옛날 중세 봉건 시대에 왕세자와 왕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들의 격 차이는 굉장히 크죠. 나 지금 거기서 왔다 지금 나 그 말에서. 왜요? 뭐가? 이게 보통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도 형수는 뭐 어떤 야망가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떡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버리는 그 첫째, 둘째 그런 계급차가 나버린다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러니까 대우랄까? 왜 알잖아. 같은 그 금기를 넘는 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면 더 그런 끌림 형상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뻤고 그다음에 캐서린은 굉장히 착하고 이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의 동생에게 뭐 못 해줬겠어요? 시동생이신데 뭐. 그 시동생인데 그러면은 외국에서 시집 왔는데 눈치도 보이고 잘 해줬겠지. 그런데 예쁘고 친절한 누나가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또 유럽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의 소유자라는 거야. 그리고 예뻐.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신비의 존재. 근데 눈에 보여. 신화적이면서 가까이 있어요. 헨리는 자라면서 결국 캐서린을 짝사랑하게 돼. 그럼 지젤 번천인데. 그렇지. 어떻게 안 사랑해. 헨리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 축구라도 잘하면 되지 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왜 왕세자와 다른 왕자들의 격차 있잖아요. 그게 꼭 중세는 아닌 것 같아요. 킹스 스피치라고 그 영화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인가 그 영국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콜린 퍼스가 찰스 3세가로 분하잖아요. 네. 거기서 둘째 아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형이 그 심슨, 미시즈 심슨과 결혼의 사랑의 도피를 하면서 왕위도 버리고 가면서 본인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일화가 약간 나와요. 유모가 둘째 아들은 왕이 안 될 거니까 확대를 해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때리고 막 그런 게 나온다. 왜냐면 보면은 사각지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세만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군주국은 어쩔 수 없어. 역시 거기도 유치원에서 굉장히 최근의 일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근데도 그런 일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형한테만 잘해주고. 그리고 이 말씀도 드려야겠다. 영국에서 유모가 자기보다 신분이 훨씬 높은 정말 완전 감히 바라보지도 원래 못할 신분 차이에 아이를 관리하고 키울 때 있죠. 이때 영국에서 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기에는 영국 귀족 부모들의 이게 빅토리아 시대에 형성된 관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 애들은 강하게 거칠게 키울수록 튼튼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데 제가 말한 거 요점은 왕이 될 형한테는 똑같이 어릴 때 같이 보잖아요. 왕이 될 형한테는 잘해주는데 왕이 안 될 그냥 이 왕자한테는 막대했다는 거지. 그치. 그거 어떻게 미래 왕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유모에게 귀족의 자제들이 학대당했다라고 하는 모티브의 얘기가 많은 거는 그 귀족들이 자식들 험하게 키워야 잘 큰다. 강하게 키워야 잘 큰다라는 관념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그 유모에게도 애들을 매질하거나 할 만한 그런 또 이제 재량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그 생각 들으니까 재밌는 게 생각났다. 아직도 그 왕실이 남아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있고. 네. 왕실 나라끼리서 황태자 서바이벌 같은 프로 하면 재밌겠다. 강하게 키우는 거. 강하게 키우려면. 그래서. 프로듀스 임페리얼. 그치. 프로듀스 임페리얼. 진짜 재밌겠다. 왕자 시즌 하고, 공주 시즌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딴 데서는 어디 그 양가집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프로듀스 퀸 해야지. 한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외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는 왕비지만 외국은 여왕이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외국 특히 모아놓으면 그건 형평성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좋다. 왜냐면 그 왕실 얘기는 현대에서도 특히나 영국 왕실은 가십이 많잖아요. 네. 또 화제성이 있는데, 황태자 서바이벌. 좋네요. 프로듀스 임페리얼 좋다. 연예인같이 생긴 왕태자 나와가지고 조금 명품 옷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 더듬으면서 재밌게 했군요. 자, 이번 시리즈 제1부 앞이 길었습니다. 이제 내일 2부부터는 쭉쭉 진도를 치고 나가 보도록 하시오. 2부 네. 지젤 번천과 웨인 루니의 만남. 헨리 8세 억울하겠다. 근데 언제부터 예뻤어요? 왜냐면 내가 그 튜더스 그 드라마도 보고 했는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헨리 8세에 대한 미화가 너무 거의 모해 수준이야. 솔직하게 너무 심해. 알았어. 너무 모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색을 밝혔다라는 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여색을 단순히 권력의 어떤 그것만 있는 거가 아니고 이 사람 자체 매력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왕이기 전에 남자로서 매력 있다 이런 느낌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배우가 너무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심하죠. 너무 후보정이 심해. 특히 저는 그 튜더에 헨리 8세로 나오는 그러니까, 배우. 그 튜더 그 드라마가 특히 심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약간 깎아야 된다. 그래서 난 그냥 좀 쳐내주자. 영국 평균치 루니로 하겠습니다. 알았어. 근데 그 배우는 진짜 너무 매력적이잖아. 근데 미스터 빈 하려고 그랬어. 지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의문의 그녀 슈님. 감사합니다. 무덤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작가 홍대선입니다.